네, 2017년도 거 기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는 조금씩 쉬워질 거예요. 지금 2019년, 2018년 보면서 어떤 조금 내용을 한번 대략적으로 봤기 때문에 이제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계속 반복하면서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민사소송을 소를 제기하려 하는 경우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우리가 봤죠?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 96페이지에 아마 있었는데요. 5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소장의 필수적 기재사항은 민소법 249조 당사자 법정 대리인 청구 취지 청구 원인이었습니다.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소송 대리인이 아니면 법정 대리인이죠. 그래서 이번이 기재사항이 아닙니다. 법관의 민사소송 4대 이상 적, 공, 신경, 적정, 공평, 신속, 경제. 여기서 제척, 기피, 회피. 이거는 공평, 균등한 기회, 공평하고 관련돼 있다고 그랬죠. 적정하고 관련돼 있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정확한 실체적 진실. 이거는 이제 성명권, 법관의 성명권이라든지 또는 뭐 상소 제도라든지 또는 직권 조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것들은 적정에 대한 거였고요. 자, 법원의 관할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관할도 우리가 계속 아까 많이 봤죠. 법원이 재판권을 가진다는 전제로 하여 특정 법원이 어느 사건을 담당하여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관할권이라 한다. 관할에 대한 정의 맞습니다.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고도의 공익상의 이유 배타적으로 인정되는 관할, 임의 관할이 아니라 전속 관할이라고 했죠. 당사자의 편의나 이익을 위하여 인정되는 관할, 우리가 아까 임의 관할이라고 했죠. 합의 관할이나 변론 관할 등이 인정되는 것을 전속 관할이라고 한다. 2번하고 3번하고 서로 바뀐 내용입니다. 3번은 임의 관할이죠. 제1심 소송사건을 다루는 지방법원 지원에서 단독 판사와 합의부 사이의 사물의 차이에 의하여 분배하여 정해지는 관할, 직무 관할이 아니라 이건 보기를 다시 한번 볼까요? 자, 7페이지입니다. 아까 우리 전속관할, 인물관할, 그리고 사물관할, 까지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4번도 아닙니다. 정답은 1번. 1번 관할권에 대한 설명이 한 1번만 맞는 내용이죠. 자, 39번.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적극적인 당사자를 원고, 소극적 당사자를 피고라 하고 맞습니다. 당사자가 실제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소송 능력까지 갖춰야 된다. 맞죠? 소송 능력까지 갖춰야 됩니다. 하지만 단독으로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당사자가 소송 능력까지 갖추지 않아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어요. 미성년자가 임금 채권 청구하거나 또는 그 근로계약을 맺는 것들을. 일반적인 거는 소송 능력까지 갖춰야 민사소송을 단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3번 법원은 공평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양 당사자에게 대등한 기회를 줘야 된다. 공평의 기회 맞습니다. 4번 민사소송은 원고와 피고 양측 당사자 대립하는 것을 전제로 하지만 원고가 없거나 피고가 없는 편면적인 민사소송도 가능하다. 편면적인 민사소송은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4번이 틀렸네요. 자, 40번. 금전 그 밖의 대체물이나 유가증권의 일정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다투지 않을 것을 예상한 경우에 채권자에게
통상의 판결 절차보다 간이 신속 저렴하게 집행 권한을 얻게 하는 절차. 독촉 절차죠. 독촉 절차. 독촉 절차에 대한 설명이었고요. 자, 소액사건 심판법상 소액사건의 특칙. 우리 아까 봤었죠. 소액사건은 소장, 서면으로 해도 되지만 구술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1번 소액사건이 할지라도 반드시 소장을 기재하여 소제기를 해야 된다. 구술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1번이 틀렸네요. 당사자 쌍방 임의로 법원에 임의 출석 특칙 있다고 그랬습니다. 소가 제기된 경우의 결정으로 이행 권고 결정 가능하다고 그랬죠.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또 판사는 필요에 따라 근무 시간 외에 공휴일에 개정할 수 있다. 이게 소액법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나와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자, 6번에 있죠. 공휴일 또는 야간 개정. 네, 공휴일이나 야간에도 가능하다. 판사는 필요한 경우에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없는 거는 여기입니다. 1번이네요. 구술로도 가능합니다. 자, 42번. 자, 이게 민사 집행에 대한 겁니다. 43번도 집행이고요. 44번 권리보호 요건. 아까 권리보호 자격과 권리보호 이익에 대해서 아까 살펴봤죠. 권리보호 자격, 권리보호 이익. 자, 그거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원고의 소송상 청구가 보호할 의미가 있다고 판단되려면 우선 그 청구의 내용이 본안 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일반적인 자격은 권리보호 자격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으로 청구가 그러한 형태의 이행의 확인의 형성의 소를 필요가 있어야 된다. 그게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권리보호 자격, 그 다음에 권리보호 이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1번이 맞는 내용이죠. 권리보호 자격이란 각종의 소의 공통된 소의 이익이라고도 하는데 공통된 소의 이익은 권리보호 자격 맞죠? 권리보호 이익과는 달리 이행에서 확인해서 형성의 소를 묻지 않고 일반적으로 소송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격을 말한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이행에서 확인해서 형성의 소를 묻지 않고 공통된 소의 이익을 하는 거. 하지만 이행에서 확인해서 또는 형성의 소에 따라서 그 이익을 살피는 것은 권리보호 이익이라고 했습니다. 2번은 맞는 내용이죠. 권리보호 자격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권리보호 자격으로 구체적인 권리, 법률관계, 관계 청구일 것. 세 가지 조건이 있었죠. 또 법률상, 계약상 제소가 금지되지 않았을 것, 제소 장애 사유가 없을 것 등이 요구된다. 권리보호 자격에 대한 요구였습니다. 4번 약혼의 강제 이행을 구하는 소와 같은 경우에는 권리보호 자격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죠. 그거는 법률 관계에 관한 청구가 아닙니다. 자, 45번. 민사소송법사 소송 종료 후 한 유형의 소취하에 관한 설명 맞는 것은 소취하는 아까 우리가 266조 민소 266조에서 봤는데요. 소송이 계속되는 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맞죠? 266조를 보시겠습니다. 소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언제든지 언제나 그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계속되는 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가 있습니다. 판결이 확정되는 그때까지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소취하는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이 있다.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상대방이 피고가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변론을 하거나 이럴 때는 동의를 받아야만 효력을 갖습니다. 2번은 틀린 내용이죠. 보시면 자, 266조 3항입니다. 2항이었죠.
소에 취하는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준비 서면을 제출하거나 또는 변론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효력을 가지려면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갖는 건 아니죠. 3번, 소취하는 하나의 소송물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는 할 수 없고, 할 수가 있었죠. 아까 266조 제1항에 전부나 일부에 대해서도 할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소취하는 1심에서는 가능하지만 상소심에서는 불가능하다. 소취하는 상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아까 했죠. 다시 한번 볼까요? 7장의 184페이지에 소취하에 대한 거 아래쪽에 났습니다. 소취하는 소송이 계속하는 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는데 1심뿐만 아니라 상소심에서도 취하가 가능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맞는 거는 소송이 계속 중이면 언제든지 취하할 수 있다. 1번이 맞네요. 자, 다음 중 재판상 자백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판상 자백 아까 했죠. 다툼이 필요 없는 그런 사실, 다툼이 필요 없는 사실, 다툼이 없는 사실은 재판상 자백과 재판상 간주가 있었죠. 재판상 자백이란 변론, 변론 준비 절차, 증거 조사 절차 등에서 당사자가 상대방이 주장한 사실 중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것, 승인하는 진술, 이게 재판상 자백이라고 했죠. 자, 2번.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면 법원과 당사자는 자백에 구속이 됩니다. 자백에 구속이 되면 그거를 증거 조사할 필요 없이 인정을 해야 되고 허위 증거라는 허위 자백이라는 심증이 있어도 인정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법원이 구속된다 함은 자백한 사실에 대하여 증거 조사 없이 자백한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리고 법원은 자백의 진실 여부를 증거 조사로서 심리 판단할 필요가 없고 자백한 내용대로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맞지만 다만 허위 자백이라는 심증을 얻는 경우에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해야 됩니다. 자백에 반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백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죠. 4번이 틀렸네요. 47번. 처분권주의에 대한 설명은 틀린 거는 3장에서 배웠죠.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반드시 나올 거랍니다. 반드시 나오는 문제입니다. 처분권주의, 변론주의. 처분권주의는 그 재판의 대상, 또 재판의 시작, 재판의 종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다 원고에 의해서 주도로 이루어지고, 변론주의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만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처분권주의란 당사자가 요구할 때에만, 당사자가 요구하는 사항과 범위에 관하여만, 요구할 때까지만 법원이 심판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맞죠? 처분권주의에 대한 정의입니다.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소송 절차에서의 주도권을 주어서 절차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어야 개시되고 법원의 심판의 대상과 범위, 보습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된다. 맞습니다. 처분권주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소송의 종료에도 처분권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들이 판결 전이라도 소송을 종료하기를 원하면 그로써 소송은 종료하고 소송 계속이 소멸한다. 맞죠? 소송이 지금 판결 전이라도 소송이 언제든 종료하고 싶으면 종료를 해버릴 수가 있는 거죠. 처분권주의에 의해서. 자,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처분권주의에 의하여 당사자가 요구한 심판의 범위를 넘어서 심리하고 재판할 수 있다. 아닙니다. 그 안에서만, 범위 안에서만 재판을 할 수가 있습니다. 4번이 틀렸네요. 48번은 민사 집행에 대한 내용이고요. 49번, 다수 당사자 소송. 자, 이거는 우리 아까 안 봤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8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수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는 8장 195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고요. 원고 피고가 한 명씩만 있는 게 아니라 3인 이상 사람이 동시 또는 이시의 절차에 관여하는 소송을 다수 당사자 소송이라고 하고요. 다수 당사자 소송에는 공동 소송이 있고 또 당사자 변경 또는 제3소송 상가가 있는데 다수 당사자 소송에서는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가 한번 봤던 필수적 여기서 한번 소의 주관적 병합 이거 한번 보시면 되는데 공동소송의 하나의 소송 절차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 즉 여러 사람의 당사자가 있는 소송 형태로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한다. 주관적이라는 거는 그 소송에 참가하는 당사자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주관적이라는 말을 쓰고요. 소송물 그 소송 대상 객체를 대상으로 했을 때 쓰는 말은 객관적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것들은 주관적, 소송물에 대한 것들 또는 사건에 대한 것들은 객관적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그래서 당사자 여러 사람을 묶어서 하나로 소송으로 만드는 것은 소의 주관적 병합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 가지 소송을 소송에 여러 가지 청구가 있습니다. 한 개의 청구만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두 가지 이상의 청구를 한 소에서 주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여러 개의 청구를 하나의 소로 묶는 것들은 객관적인 병합이라고 합니다. 그 소송물을 묶는 거. 그리고 사람을 묶는 거는 주관적 병합이라고 하고요. 그 차이를 기억을 해 주시면 되고요. 이 다주당사자 소송에서는 필수적 공동소송, 고유 필수적, 유사 필수적 공동소송이 있는데 아까 공유물 분할 말씀드렸죠. 그 공유물 분할 같은 필수적 공동소송을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까지 보시고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번 다수 당사자 소송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여러 사람 사이의 분쟁을 하나의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은 당사자의 편리한 것 이외에 공통의 쟁점에 대해 통일적인 심판을 할 수 있어 판결의 모순 저촉을 회피할 수 있고 소송 경제에도 적합하며 여기에는 공동소송, 제3자 소송에 또는 당사자 변경 등이 있다. 다수 당사자 소송에 대한 정의 설명입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필수적 공동소송. 필수적 공동소송은 아까 우리가 민사소송법 67조에서도 아마 그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필수적 공동소송입니다.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한다는 말은 우리 공유물 분할처럼 토지의 A, B, C가 각각 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A하고 B만 공유물 분할로 하면 안 되고 그 A, B, C 그 소송 공동소송이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돼야 할 공동소송 이런 것들을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 더 나아가서는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이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 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만 효력을 가진다. 맞는 얘기죠. 이게 67조 1항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만 효력을 갖는다. 2항인 이제 필수적 공동소송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 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공유 분할 지분자, 공유물 분할의 소에서 원고 A가 피고, 공유자는 B, C한테 각각 소송을 했을 때 A가 B에게 했던 그 소송의 행위는
공동소송인 C한테 모든 사람에 다 효력을 미치는다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사망에 보면 한 사람에게만 소송 절차의 중지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과 중지는 그 공동소송이 모두에게 효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보시고 문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2번은 아까 했고요. 모든 사람한테 효력을 가진다. 3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모두에게 효력을 미친다. 67조 사망의 내용이었죠. 2항의 내용이었습니다. 2항. 4번 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의 중단, 중지가 있으면 다른 모든 공동소송인한테도 그 중단과 중지가 효력을 발생을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해당하는 한 사람에만 효력이 발생한다. 틀린 내용이죠. 4번이 문제가 틀렸네요. 자, 그리고 50번은 집행법이고요. 자, 51번도 민사집행. 52번도 민사집행이고요. 자, 53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조정인데요. 아까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아까 봤었죠.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서로 조정이 안 됐을 때, 법원에서 직권으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내려주고, 물론 이제 원고와 피고, 그 상대방, 그 당사자들의 사정을 잘 감안을 해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내려주고,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확정이 되는 거고, 이의가 있으면 이제 민사소송, 이제 조정은 실패하고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그런 그런 이제 그 흐름을 갖게 되는데요. 보겠습니다. 1번 조정 담당 판사는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사건 또는 당사자 사이에 성립된 합의의 내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사건에 관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당사자의 이익이나 그 밖의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인의 신청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한 결정을 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죠. 직권으로 이제 조정 판사가 하는 게 곧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고요. 자, 2번.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 담당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하여야 된다. 이게 이제 이 내용은 우리 아까 거기 355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거기에서 보시겠습니다. 354페이지에 아래쪽에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오. 피신청인이 조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조정 담당 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직권으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하여야 하며, 그래서 자 2번도 맞는 얘기죠. 3번 확정된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있다. 자, 3번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355페이지 제일 상단에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민사조정이 성립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것도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4번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민사 집행에 있어서 집행 권한으로 역할을 하지 못한다. 집행 권한으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보시면
자, 제가 내용은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데 지금 찾지 못해서 그런데요.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집행권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4번이 이제 틀린 내용입니다. 자, 54번 강제 집행, 집행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55번 요거 아까 봤죠? 가사 조정의 대상은 나류와 다류 가사 소송 사건, 마류의 가사 비송 사건, 가류는 아니라고 그랬죠? 1번이 틀린 내용이네요. 자, 57번 민사소송에서 소송 요건. 우리가 아까 소송 요건 봤었죠? 소송 요건이 2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었죠. 자, 소송 요건이란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에 본안 판결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건이다. 맞는 내용이죠. 소송 요건이란 소가 적법한 취급을 받기 위하여 구비하여야 할 적법 요건이다. 맞습니다. 3번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하면 법원이 본안 재판을 해도 그 재판의 효력을 받을 자가 없는 경우와 같이 소송 요건이 불비되어 있으면 법원이 본안 재판을 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당사자 능력이 없는 자를 당사자로 했을 때는 본안 재판을 해도 소용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죠. 소송 요건이 구비가 안 돼 있으니까. 자, 4번. 실체법과 별도로 소송법이 본안에 대해 재판을 하기 위한 소송 요건이 불비되면 그 소는 부적합하여 법원은 본안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고 판결의 소로 아까 각하해야 된다고 그랬죠. 기각한다는 틀렸습니다. 각하해야 되는. 각하가 이제 제가 대문 문 안으로 집으로 들어가는 경우라고 예를 들었을 때 대문에서 바로 거절당한 경우를 각하라고 했죠. 소송 요건에 불비되면 다 각하가 됩니다. 58번 가사소송법상 가사조정.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막 풀었던 문제입니다. 똑같은 문제인 것 같은데요. 가사조정 사건에 관하여 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을 청구한 때 이게 조정전치주의라고 그랬죠. 먼저 조정을 하고 와라. 그래서 조정전치주의. 2번 가류, 나류 틀렸죠. 나랑 다라고 그랬죠. 나류, 다류 가사소송 사건, 마류 가사 비송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조정을 할 수 있는 대상. 다류 가사소송 사건은 조정 사건 대상이죠. 대상이 맞습니다. 나와 다류. 가사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지만 당사자에게 신분관계 창설, 변경, 소멸 또는 신분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사적 잔치의 원칙이 적용될 수 없는 경우와 같이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은 가사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사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있다고 해서 틀렸네요. 이거는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데요. 이 교재 60페이지를 보시면요. 360페이지 여기 위에서 새 네트워크를 보시면 가사 조정은 원칙적으로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성립하는 것이므로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당사자에게 처분권이 없는 사항은 조정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틀렸네요. 4번도. 그래서 맞는 거는 조정 전치주의. 이게 맞는 내용이네요. 59번은 강제 집행, 집행에 대한 거고요. 자, 60번 소송 능력입니다. 소송 능력. 소송 능력은 기억하셔야 할 게 행위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행위 능력. 소송 능력은 행위 능력, 당사자 능력은 권리 능력. 그게 가장 많이 비틀어서 내는 문제거든요. 자, 1번 소송 능력이란 당사자에게 단독으로 소송 행위를 하고 상대방이나 법원의 소송 행위를 받을 수 있는 능력. 맞죠? 스스로 소송 행위를 할 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법정 대리 제도이다. 맞는 내용입니다. 2번 소송 능력은 소송상 자기의 이익을 스스로 충분히 주장, 옹호할 수 있는, 즉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실체법상 권리 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권리 능력이 아니라고 했죠. 행위 능력이라고 했죠. 권리 능력은 당사자 능력. 3번 소송 능력이 없는 당사자의 개별적 소송 행위는 취소할 수 있으며 소송 능력이 없는 당사자에 대한 개별적 소송 행위도 취소할 수 있다. 제한 능력자, 민법에서는 제한 능력자의 그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든지 한정 피한정인, 그 미성년자라든지 성년 후견인, 뭐 한정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같은 경우에 취소가 할 수 있습니다. 그 법률 행위. 하지만 민사소송법에서는 이게 취소가 되면 다양한 그 관계가 복잡한 관계가 얽히기 때문에 이거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로 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서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29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법상의 법률 행위와 달리 소송 절차는 대단히 복잡하고 소송 행위의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아무리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어도 소송 행위를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에게 맡겨놓으면 그가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취소 제도를 마련해 놓았지만 우리 민법에서는 그래서 취소가 됩니다. 미성년자라든지 또는 피한정 후견인 이렇게 제한 능력자들이 동의를 받지 않고 한 행위는 취소가 할 수 있지만 소송에서 이처럼 소송 무능력자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면 수많은 소송 행위들이 고리처럼 연결되어 조성되어 가는 소송 절차가 그중 어느 행위가 취소될지 여부를 불분명하고 취소를 해도 그 취소된 행위 이후의 부분은 모두 무효가 되어 절차의 안정을 기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 무능력자의 소송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효로 취급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송이 없는 당사자의 개별적 소송행위는 취소가 아니라 무효입니다. 3번도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3번도 틀린 내용이네요. 4번 미성년자가 독립하여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하여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원칙은 대리인이 소송 행위하지만 반드시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아니라고 했죠. 아까 그 근로보호법상,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이라든지 또는 근로계약에 의해서 파생되는 그 임금 청구 소송들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의해서만 소송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법정 대리인에 의해서만. 그래서 4번이 또 틀린 내용이네요. 그래서 1번만 맞습니다. 자, 2017년도도 이렇게 마치고요.